인사권과 특활비 등을 놓고 신구 권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인수위 측은 청와대에서 감정적 해석을 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전시 수준 위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는 단결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통위가 오는 11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최종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인사권 문제를 놓고 재충돌하고 있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과 중량급 인사들의 잇단 출마 선언에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과 경기 등 지방선거 주요 관심 지역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만찬으로 누그러지는가 싶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욕적이다,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가 감정적이다 이렇게 거친 말들이 오갔는데 갈등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문제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도 번졌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구 권력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도화선이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건데 청와대는 모욕적이라며 인수위 측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두 분께서 회동을 하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아주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측은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받았고 본질은 부실 공기업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으로 다시 촉발된 신구 권력의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시는 겁니까?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김 여사의 의상비와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147억 원부터 사용처를 밝히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만찬 회동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분위기가 냉랭해진 청와대와 인수위 측. 유례없는 신구 권력 간 충돌로 비춰지면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차질을 빚진 않을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주말에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의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위기들은 전시 상황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 하나된 단결과 통합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모레 예정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지난 2월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선인은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게 오후에 걸프협력회의 5개국 주한대사를 만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고위급 교류 확대와 자유무역 협정 FTA의 조속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제출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춘 것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표계산을 노린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현 정부 내에서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준비는 지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시작하자마자 내겠다.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윤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호 도심주택 공급 달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역세권 첫 주택과 청년 원가주택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등의 사업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성에 이어 청소년 가족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요청을 위한 각국 연쇄 화상연설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오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이 추진됩니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측과 최종 조율만 남겨둔 상태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통위는 오는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연설을 들을 예정인데 외교적 부담이 있는 만큼 참석 여부는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연설 추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많이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 화상연설 같은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영국과 폴란드, 미국, 일본 등을 상대로 러시아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5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선 전시 상황임을 보여주듯 항상 푸석한 턱수염에 군용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했고 우크라이나 현지 영상을 틀며 전쟁 참상을 전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원전 사고 등 상대국의 역사적 사건을 연설에 담아 청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Remember September the 11th, a terrible day in 2001 when evil tried to turn your cities, independent territories, in battlefields. Our country experiences the same every day, right now, at this moment.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선 6.25 전쟁의 아픔과 그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3.1운동에서 표출된 한국의 독립정신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 나서 테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부동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꺼내든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입니다.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1년간 중과 배제 조치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6월 1일 전에 이제 매도를 하면 이 중과세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지금 이제 그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이 빨리 내놔서 양도소득세에 이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 보유세인 종부세도 함께 완화할 경우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양도세 중과세 유예 방침에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추가 세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시 공약했던 취득세 완화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내 부동산 특위를 일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진행해서
4월 중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유예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임대차 3법을 두고선 인수위와 민주당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법 시행 뒤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70%에 달하는 등 성과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대중적으로 지탄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의 공천 배제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등이 대상이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국민이 불만을 가진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와 부동산 이슈에 국민 분노를 키운 분들도 계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광역단체장 후보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후보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서 5가지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정치 신인 발굴과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관위는 임명직을 지냈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고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기준엔 자녀 입시 채용과 병역 비리, 시민단체 사적 유용, 성비위, 자녀 국적 비리가 포함됐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긴급 민원 해결이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교양 강좌와 사업 설명회, 공청회 같은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 개최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창당대회나 합당대회, 당원 대상 행사 방문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개방되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개방 날짜가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개화 시기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일부터 예정됐던 윤중로 일대 벚꽃길 개방 일정을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통제 일정도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로 늦춰졌는데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 2교 북단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2달 남았는데 먼저 그 서울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서 그 민주당은 누구를 내세울지 이제 고민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주소지 이전을 마쳐야 하는데 송 전 대표가 오늘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이 송 전 대표는 SNS에 서울 시민이 됐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강력한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개인의 정치적 진로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생각하지 않고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한 반발을 누르기 위해 당내 경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전 대표의 그 서울시장 차출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송 전 대표가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당 개혁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이 서울의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이들은 송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반대에도 송 전 대표가 오늘 출마를 공식화했고 사실상 경선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반대파는 송 전 대표 대신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 송 전 대표의 대안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지방선거에 뜻이 없고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 이상이면 경선이 원칙인데 송 전 대표 이외에 누가 더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 서울 지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인가요? 저는 경기도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상 여기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인 만큼 반드시 이제 여기서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를 탈환해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로 복수의 이제 후보가 나오면서 경선부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조정식 의원, 그리고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염태용 전 수원시장이 나서면서 4파전이 형성됐는데요. 특히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기본 경선 방식으로 하되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대표는 외부에서 왔는데 기존대로 권리당원 50%를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선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기존의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은 갑자기 들어온 한 사람을 위해 기존 룰을 변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당원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 룰을 그대로 두느냐 변경하느냐 어느 쪽이든 논란이 발생할 텐데 공관위가 경기도지사 경선 룰을 어떻게 확정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이제 그 후보를 결정하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유승민, 심재철, 함진교 전 의원이 나서면서 3파전이 형성됐는데요. 이 외에도 안철수 인수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후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경선룰 갈등은 크게 없고요. 다만 이 대선 주자였던 이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선 후보의 정치 시험장이나 낙선 인사의 재기 발판용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함 전 의원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후보가 갑자기 출마를 선언한 건 경기도를 인기 투표장으로 생각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경선이 확정될지는 공관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이기는 것을 공천 작업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도지사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대구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양강 구도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또 출사표를 던졌네요. 네, 맞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유 변호사는 대구를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 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특히 강조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긴 힘들지만 육성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시민께 인사는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영향력을 과시했는데요.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 변호사가 당선되면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곤 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지방선거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경기도 연고 논쟁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 바로 경기도죠.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니 대선급 빅매치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경제 전문가이자 대선 후보였고요. 경기지사 출마에 나섰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어제 출마 선언식에서도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지역 연고 문제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김동연 대표, 서울시보다도 경기도가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선택했다고 밝히면서 유 전 의원의 연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경기도에서 살았고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 후보는 제가 알기로 연고가 1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구시장에 출마하셨더라면 누구나 납득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연고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경기도민들께서 좀 자부심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나는 30년 넘게 경기도에 살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연고가 1도 없다. 이렇게 직격에 나선 김동연 대표. 경기도는 일체감과 자부심이 큰 지역이라면서 연고가 없는 사람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건 도민들 자부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민이 원하는 건 연고가 아니라 능력이라면서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역 연고를 따지는데 우리가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줄 해결사, 능력 있는 사람, 히딩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누가 연고 따지고 그러겠냐.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에 연고가 없어도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들었다. 유 전 의원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히딩크 감독을 거론하면서 경기도민들 역시 해결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고냐 능력이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경기지사 선거. 하지만 두 사람이 본선에서 맞붙기 위해선 먼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과 착각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졌던 어제 출사표를 던진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대구 수성구 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를 천지개벽하겠다며 공식 출마에 나섰는데요. 많은 지지자와 기자들 앞에서 대구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한 홍 의원.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와중에 미소를 띠면서도 살짝 버럭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퇴해야 공천장 준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언제 사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되고 난 뒤다. 돼야지 뭘 사퇴하든지 말든지. 그렇잖아. 그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 되는 데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니 국회의원직은 언제 사퇴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장이 되면 결정하겠다고 답한 홍 의원. 그런데 이 답변을 들은 현장의 기자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선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시장이 되면 사퇴하겠다는 홍 의원의 발언은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홍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면서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정치권이 사퇴 시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바로 재보궐선거 때문인데요. 홍 의원이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홍현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게 되지만 만약에 5월 1일이나 2일에 사퇴를 하면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지역구 의원직이 1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엔 홍 의원이 착각하지 말고 사퇴 시기를 잘 검토해서 결정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구 권력간의 충돌이 다시 재연이 됐습니다.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문제를 두고인데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창 박두선 대표 선출을 놓고 인수위 쪽에서는 알박기 인사다. 그리고 청와대 측은 베테랑 선임이기 때문에 알맞은 인사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서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네, 박두선 신임 사장이죠. 대표이사 이분인데요. 이분이 조선산업과 전혀 무관한 분은 아니거든요. 또 이 선임 과정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안에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거든요. 정부의 인사가 아니고 오로지 법무, 회계, 구조조정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박두선 대표이사를 이렇게 추천해서 임명한 거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데 어떤 증거도 없고요. 박두선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동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한국해양대 동창인데 초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교의 동창이라는 말인데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은 해양대가 아닌 다른 대학이나 전혀 상관없는 분이 왔을 때 이게 알박기지 이 전문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문 대통령 동생과 동창인 거 여부는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엮어서 정책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인사는 좀 여러모로 특이한 면이 좀 있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 인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역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부랑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한 민간단체, 민간기관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가 있고 이게 2월 24일인가에 아마 내정이 됐는데 그 이후 3월 9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인수위에서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대표 내지는 임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해달라고 2번이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임명 강행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산업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사실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의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은행인데 이 산업은행의 대표라는 분은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사실 비슷한 건배 제의를 할 정도로 친민주당 인사라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동차이고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더라도 임기 말에 이 인사 강행과 관련돼서는 인수위에서 대단히 지금 말 그대로 제안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만 이루어졌으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HMM이라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해진공이 사실 거의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임원 인사 강행 임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대우조선해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회장이 친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일각에서 윤 당선인 측의 칼끝은 이 산업은행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또 인수위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서 사실상 이 산업은행 길들이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뭐 길들이겠다고 해서 뭐 길들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이 은행이 사실은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부에 좀 입김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산업은행 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이라고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마침 또 여기에 최대 주주로서 있는 그 대우조선해양의 인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판의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은행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인사 정책이나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내지는 이제 기업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차기 정부랑 호흡을 맞출 좀 준비를 해야지 임기가 끝나는 와중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인사 감행을 할 이유가 있느냐,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이 한 10조 이상이 투여가 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실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대우조선해양에 떨어진 기업적 미션은 기업 경영 정상화 내지는 이제 매각 이렇게 두 포인트가 있는데 이 지금 새로 내정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영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오신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경영 전문가가 아닌 그 대표가 온 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정책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당연히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정부가 임명하는 은행장이 선임이 되죠.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거제와 통영을 기점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위기예요. 이 위기 상황에 과연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2달씩이나 이렇게 공백으로 놔둘 일인가에 대한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이후에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거제와 통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금 경영 위기인 대우조선해양은 누가 이끌 것인가 2달간에도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지금 산업은행장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산업은행은 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임명하고 추천하는 그 기관장이 은행장이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정부와 기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은행장을 추천하고 싶으면 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임명하면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지방선거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거물들이 속속 등판을 하면서 판이 정말 커졌어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특히 이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경제통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판이 커진 이유 두 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 경험이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을 내리 이렇게 하셨지만은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불길한 시설, 불안한 시선이 왔었던 건 사실이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권 후보까지 오르는 그 반열을 보면서 나름의 행정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 대구가 아니고 경기도에 출마하느냐 봤을 때 대구보다는 경기도가 우리 정치 중심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어떻게 보면 강행한 거죠. 아무런 연고나 이런 거 없이 강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가 이렇게 출마를 같이
선을 맞췄는데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출마한다든지 뭐 경기에 출마한다든지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데 아무래도 아주대학교 총장 출신이고 경기도에 20년인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 출신의 관료 출신의 이런 빅매치가 성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이 없는 것이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뭐 잘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문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결국 5년 만에 정권이 국민의힘에게 넘어온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클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시장의 타격 여기에 대한 뭐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 내지는 뭐 기업인들의 고충 그다음에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된 건데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께서 경기도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 출마를 한다? 저는 좀 납득하기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출마는 하실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한데 이런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경기도 행정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약속을 과연 경기도민들께서 믿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선을 통과할지도 일단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 룰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아직 합당도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원도 아닌 상황에서 50%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 바로 당내 경쟁이란 산을 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입장일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김재섭 위원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박영훈 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동연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권리당원 50% 경선이라는 장벽이 있고 또 유 전 의원은 경기도 무연고에다가 또 그 전략 공천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아직 민주당 후보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민주당의 경선 룰을 보면 50% 당원과 50%의 국민 여론조사예요. 근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이 연고가 없고 민주당의 일원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당원 50% 경선이 이게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그 경기도에 있는 당원분들이 현명하게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후보를 전략공천한다 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는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후보도 있고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후보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원들이 선거운동에 열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전략공천을 받아서 쉽게 후보가 된다면 이게 또 컨벤션 효과도 없을 거고요. 우리 당원들의 그 애정도 받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공정하게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데 경기도에 출마하려면 경기도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단 한 번도 경기도에 살지 않고 경기도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은 분이 단지 경기도지사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명분이 없다. 경기도에 출마한 배경을 솔직하게 말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는지 또 다음 대선을 위해서 욕심을 갖고 출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 전 의원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연고만 가지고 정치하는 게 제일 구태적인 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유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뭐 히딩크 비유를 잘 하셨던데, 그러니까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4강을 올렸던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현실에 잘 맞는 가장 이제 유능한 사람이 코치로 왔기 때문에 감독으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4강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제 연고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인구 이동도 많았었어요. 최근에 보면은 젊은 세대가 이동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경기도로 빠져나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한 정말 면밀한 경제 정책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벽이 남아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라든지 이제 몇 분 계신데 저희도 뭐 경선해야 되겠죠.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당연히 경선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연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정말 어떤 경제적인 정책, 행정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직책이 바로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경험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활동을 해보셨던 유 전 의원이 아무래도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는데요. 박영훈 위원장이 이제 그 당내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부산의 통도사까지 직접 운전하고 내려가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출마를 설득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송 전 대표 그 출마 결정이 언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 결정에는 이재명 전 후보의 그 의중도 작용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결심은 제가 볼 때 오늘이나 어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제가 내려가고 뭐 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최고위원과 내려갔는데 설득을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힘든 선거인데 만약에 중진이고 인지도가 있는 후보가 나와야 서울은 또 본인의 선거만 치르는 후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후보도 도와야 되고 시의원, 구의원 후보도 도와야 되는데 만약에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가 어떤 서울시장 후보를 원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던 그리고 인지도 있고 중량감 있는 송영길 후보가 좀 소구력 있고 그들이 원하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결국에는 저희가 통도사까지 갔는데요. 희생을 요청드리고 간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치를 은퇴하시는 그런 선언까지 하신 분인데 마지막 희생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전국을 좀 선거운동을 좀 이끌어 달라라는 요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의중은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받고 가진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죠. 서울시장 후보로 다양한 분들이 나오고 또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의 의중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대선 때 왜 그 청년 정치인들이 86그룹 용태설을 이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송 전 대표 그 86그룹의 이제 맏형 격인데 이번에 이제 그 추대하고 설득한 배경이 좀 궁금하고 당내 또 송영길 반대파도 있는데 그 당내에서는 또 이런 그 청년 정치인들이 또 그 추대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좀 그 논란은 없습니까? 논란이라기보다는 선배 정치인들께서는 송영길 대표와의 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서울에 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서울에서 이번에 좀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반드시 송영길 대표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다른 후보가 있다면 그분이 나와서 희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용태론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무조건 당선이 되는 선거면은 용태론과 무색하게 저희가 간 게 통도사까지 간 게 굉장히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희생의 의미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지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송영길 대표를 챙겨야 된다 아니면 송영길 대표와 관계가 있으니까 송영길을 밀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용태론과는 정면을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이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크게 큰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송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희생일 수 있지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책임 있는 지도부의 수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386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정치
은퇴 선언을 비슷하게 이제 하신 건데 불과 선거 끝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서울시장으로 온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고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연고가 있거나 내지는 뚜렷한 명분이 있거나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희생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서울시가 왜 이번에 민주당을 이겼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이유가 보면 결국 부동산 문제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책임 있는 사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임대차 3법 내지는 뭐 다른 기타 부동산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서울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렇게 부동산을 말 그대로 망쳐놓은 사람이 다시 와서 서울시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희생이겠지만은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송영길 대표도 좋고 누구도 좋고 뭐 행간에 나오는 뭐 박주민 의원도 출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카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두렵거나 뭐 위협적인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책임이 있는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대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수 있죠.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유 변호사와 그리고 홍준표, 김재원 이 두 중량급 후보들 간의 3파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구도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다가 당선된 이후에 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낙선이 되고 나서 바로 또 대구시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그 행보의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상당 부분 입고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탄핵안을 건너자라고 해서 당 대표가 됐거든요.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젊은 정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으로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룰을 정했다.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약간의 이제 비판점들이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지금 대구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맞지만 다소 이렇게 조금 이런 지역일수록 훨씬 더 좀 참신하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구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에 나간다고 뭐 탈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철회한 바도 있고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선거만 있으면 나가는 선거 중독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홍준표 의원도 그래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징검다리거든요.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그렇죠. 다음 대권을 위한 행보예요. 정말 홍준표 의원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가 아니고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가 아니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한 출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 유영하 변호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김재섭 전 의원과 제가 유영하 변호사 출마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 회장까지 맡는다고 하던데 우리 정치에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권 문제로 충돌한 신구 권력 상황 그리고 지방선거 주요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의 첫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부지방엔 벚꽃이 만발했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도 이번 주말 이후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 대비할 외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